안녕하세요.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생각을 통통 키워주는 통통 선생님이에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책에서만 보던 유물과 유적을 찾아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으로 떠나볼 거예요. 수천 년,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유물과 유적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 무척 기대되죠? 오늘은 백제의 두 번째 도읍지였던 공주로 떠나볼 거예요. 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국립공주박물관을 둘러볼 거예요. 이곳 국립공주박물관의 1층에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 약 3천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 무령왕릉 전시실이 있어요. 또한 무령왕릉 내부와 무령왕 부부의 관을 보관한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것이 무령왕릉 전시실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무령왕릉 모형관에서 살펴본 것처럼 입구를 벽돌로 쌓은 아치 모양으로 만들어 놨네요. 지금부터 무령왕릉을 발굴하는 고고학자가 되어 저 입구로 들어가 잃어버린 왕국 백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무령왕릉 발굴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고 앞서 설명했죠? 벽돌로 막힌 널문을 개방하고 조사한 두 사람이 먼저 왕릉 안으로 들어가 무덤이 도굴되지 않았는지, 백제의 왕릉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했어요. 무덤 안에 들어간 두 사람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전시되어 있는 이곳이에요. 돌로 만든 동물 조각 같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이것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도록 해요. 우선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몸이 통통하고 다리가 짧네요. 돼지를 조각한 걸까요? 이번에는 얼굴을 살펴볼게요. 눈과 귀가 툭 튀어나와 있죠? 입술에 희미하게 붉은색 자국이 남아있는 걸 보니 립스틱을 바른 것 같네요. 머리에는 멋진 새뿔이 달려있죠? 이번에는 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등에는 호랑이처럼 줄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옆구리에는 이렇게 날개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머리엔 새뿔이 달려있고 몸통엔 호랑이처럼 줄무늬가 있으며 옆구리에는 날개가 달린 동물을 본 적 있나요? 이 돌로 만든 조각상은 실제 동물을 보고 만든 것이 아니라 상상의 동물을 만든 거예요. 이것을 진묘수라고 불러요. 진묘수는 무덤에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무덤 주인을 지키는 역할을 해요. 또한 죽은 자의 영혼을 안내하는 역할도 한대요. 진묘수를 무덤 안에 넣는 것은 중국의 풍습이에요. 중국 전국시대에 있었던 초나라에서는 나무로 만든 사슴뿔 달린 기괴한 진묘수를 무덤에 묻는 풍습이 유행했어요. 그것이 후대까지 이어져 백제로 전해진 것으로 보여요. 중국에서 무덤에 넣었던 진묘수와 무령왕릉의 진묘수를 비교해 볼까요? 어떤가요? 전체적인 모습이나 뿔의 형태가 비슷하죠. 백제의 진묘수는 중국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백제만의 독특한 감각으로 표현한 거예요. 중국의 진묘수보다 백제의 진묘수가 더 정겹게 느껴지지 않나요? 무덤에 들어가 진묘수를 딱 맞닥뜨린 조사원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무덤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을 마주했으니 겁이 났을까요? 저것은 무엇일까? 호기심으로 가슴이 두근두근했을까요? 진묘수를 발견하고 널기를 따라 무덤 안으로 들어가던 두 조사원의 발에 뭔가가 탁 하고 걸렸어요. 두 사람이 아래를 내려다보니 두 장의 비석이 있었고 비석 위에는 엽적 꾸러미가 놓여 있었어요. 이 비석과 엽전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발견한 비석은 무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묘지석이었어요. 묘지석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해요. 진묘수 옆에 전시되어 있는 이것이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묘지석이에요. 묘지석은 두 장이었는데 한 장은 무령왕의 묘지석이었고 다른 한 장은 왕비의 묘지석이었어요. 먼저 무령왕의 묘지석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살펴볼까요? 묘지석 앞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묘지석 앞면을 보니 이 묘지의 주인이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망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영동 대장군은 당시 중국에 있던 양나라가 무령왕에게 내려준 호칭이고 사마는 무령왕의 이름이에요. 이것을 보니 무덤의 주인이 무령왕이라고는 것이 확실하죠? 이 묘지석 덕분에 무령왕릉은 삼국시대 왕릉의 주인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왕비의 묘지석 앞면부터 살펴볼까요? 역시 무령왕비의 죽음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어요. 뒷면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묘지석에 적힌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면 백제 사망이 돌아가셔서 무덤을 지을 토지를 토왕, 토백, 토부모 등 토지신에게 돈 1만 배를 내고 샀으니 아무도 문제 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비석을 살 때 삶의 땅지자를 써서 매지권이라고 불러요. 말하자면 토지신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땅을 샀다는 증표인 셈이죠.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무덤터를 토지신에게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게 신기하죠. 발견 당시 묘지석 위에는 엽전꾸러미가 놓여 있었고 바로 토지신에게 토지를 사면서 치른 값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 엽전은 중국 양나라의 철 동전으로 오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동전을 오수전이라고 불러요. 무덤에 매직권과 돈을 함께 묻는 풍습도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유행했던 풍습이에요. 무덤에 진묘수와 매직권, 오수전을 묻은 것을 보니 당시 백제의 장례 풍습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죠? 또한 백제가 중국과 활발히 교류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무령왕릉은 무령왕과 왕비가 묻히고 무덤의 문이 굳게 닫힌 후 자그마치 1400년 만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발견 당시에는 무덤에 묻힌 귀중한 유물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고 왕과 왕비를 놓인 나무관 역시 썩어서 내려앉은 상태였어요. 게다가 유물이 어디에 어떻게 놓였을지 제대로 파악하여 복원해둘 틈도 없었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무덤 안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발견된 유물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하여 유물의 배치를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지금 보이는 무덤 내부 배치도가 바로 그러한 추측을 통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무덤 내부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널길 맨 앞에 놓인 것은 청동으로 만든 그릇과 수저예요. 그릇과 수저 옆에 놓인 것은 청자 항아리예요. 그 뒤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묘지석과 오수전이 있네요. 그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덤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 진묘수예요. 진묘수 뒤로는 왕과 왕비의 간이 모셔진 널방이 있어요. 이 나무관을 살펴볼까요? 보이는 것처럼 나무에 오칠을 하고 은으로 만든 꽃 장식을 매달았어요. 이쪽이 무령왕의 간, 옆에 있는 것이 왕비의 간이에요. 비슷하게 보이죠? 하지만 약간 달라요. 무엇이 다를까요? 이 나무관은 뚜껑, 옆판 등의 여러 장의 나무판을 조립하고 못을 박아 고정시킨 거예요. 무령왕의 간은 뚜껑을 5장의 나무판을 대어 만들었어요. 그에 비해 왕비의 간은 뚜껑을 3장의 나무판으로 만들었고 무령왕의 것보다 크기가 약간 작다고 해요. 그러나 전체적인 모양이나 장식은 왕과 왕비의 간이 크게 다르지 않죠? 간 옆을 살펴볼게요. 이렇게 고리가 달려있네요. 이 고리는 왜 달아놓았을까요? 이것은 관을 운반할 때 사용하기 위한 고리인데 왕과 왕비의 간에 각각 6개씩 달려있어요. 관만 보아도 장식 하나까지 무척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는 사실이 느껴지죠? 간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나무도 특별한 나무였어요. 여기를 보면 실제 간의 일부분이 전시되어 있죠? 습기를 오래 견딜 수 있는 금송이라는 나무인데 이 금송은 일본에서만 자라는 나무예요.
금송은 재질이 매우 튼튼해서 일본에서도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던 간 재료였어요. 무령왕의 간을 짓기 위해 특별히 일본산 금성을 들여온 것이죠. 무령왕 시기, 백제는 일본의 우수한 문물을 전해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백제는 이 같은 긴밀한 외교 관계를 바탕으로 금송과 같은 좋은 품질의 목재를 공급받았을 거예요. 백제가 주변 나라와 얼마나 활발히 문물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 있죠? 이 나무는 140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냈다니 대단하죠? 이 간 속에 무령왕과 왕비는 어떤 차림으로 누워 있었을까요? 간에서 발견된 소중한 보물들을 살펴볼까요? 전시관 안쪽을 보면 반짝이는 물건들이 차례로 전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금으로 만든 장식품 같죠? 어디를 치장하던 장식품일까요? 이 장식품은 뒷꽂이라고 부르는데 머리 모양을 고정하면서 머리를 화려하게 꾸미는 장신구예요. 보다시피 금판을 두드려서 얇게 만들고 무늬를 새겼어요. 생김새와 섬세한 무늬를 한번 살펴보세요. 윗부분의 모양은 마치 날개를 펼친 새를 닮았고 그 아래에는 꽃무늬를 새겨 넣은 것 같네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귀걸이에요. 귀걸이 모양이 신기하게도 하트 모양이네요. 귀걸이를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금 알갱이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달고 다니기 부담스러울 정도 귀걸이가 크죠? 이런 귀걸이를 어떻게 귀에 달까요? 아마도 당시에는 지금처럼 귀를 뚫는 대신 귀걸이를 실에 매달아 귀에 걸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뒷꽂이, 귀걸이를 보니 백제의 금세공 기술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죠? 이것은 목걸이예요. 무엇으로 만든 것 같나요? 까만 바둑돌 같죠? 이것은 탑목이라는 거예요. 탑목이란 불에 탄 나무가 오랜 시간이 지나 단단해진 석탄의 일종을 말해요. 이것을 깎아 둥근 모양을 만든 뒤 테두리에 금판을 감았어요. 그리고 구멍을 뚫고 이어서 목걸이를 만든 거죠. 이 탑목 목걸이에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무덤을 보호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은 왕의 금제간식이에요. 금제간식이 말이 어렵죠? 금으로 만든 관장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은 머리에 쓰는 모자를 뜻해요. 왕이 평소 쓰던 비단 모자 양옆에 꽂아서 장식했던 물건이에요. 무령왕의 금제간식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어떤 모양인가요? 불꽃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죠? 불꽃을 닮은 나무에 잎과 꽃,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모양이네요. 나무 모양 금판에 매달린 달개는 작은 구멍을 뚫어서 금실로 깨어 매단 거래요. 이런 장식을 모자에 꽂으면서 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백제가 풀같이 일어나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것처럼 백성이 많아지길 기도했을까요? 간식 뒤쪽에 보면 긴 칼이 있어요. 이 칼은 아주 특별한 칼이에요. 어떤 점에서 특별한지 알아볼까요? 이 칼은 칼 끝 부분이 둥근 고리 모양으로 생겨 고리자르 큰 칼이라고도 하고 한자로 환두대도라고도 해요. 먼저 금으로 만든 둥근 고리 부분을 볼게요. 용 2마리가 엇갈려 감겨있고 그 안에 용 1마리가 들어있죠? 용은 옛날부터 무척 신성하게 여겼던 동물로 주로 왕이나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손잡이 위아래 장식 부분에는 봉황 무늬가 새겨져 있네요. 봉황 역시 왕이나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즉, 이 칼은 자신이 최고의 신부님을 가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이 금동 신발이에요. 금동이란 구리에 금을 입힌 것을 말해요. 지금은 구리가 녹슬어 푸른색으로 변했지만 만들어질 당시에는 반짝이는 금색이었을 거예요. 신발 옆쪽 표면을 보니 무늬를 새겨 넣었네요. 어떤 무늬처럼 보이나요? 선생님 눈에는 꽃무늬처럼 보이네요. 신발 앞부분에 오돌도돌 돋아난 것은 신발에 달았던 둥근 장식이에요.
이번에는 신발 바닥 부분을 보세요. 무엇이 있나요? 크고 뾰족한 못이 박혀 있네요. 무시무시하죠? 영혼을 괴롭히는 어떠한 괴물도 물리칠 수 있겠죠? 이 신발의 크기는 무려 35cm라고 해요. 이 신발은 무령왕이 평소 신었던 신발이 아니라 왕의 힘을 가시하기 위해 크게 만든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장식품일까요? 하나는 U자 모양으로 움푹 파여 있는데 다른 하나는 W자 모양으로 파여 있네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U자 모양으로 파인 것은 무령왕 시신의 머리를 받쳤던 베개고 W자 모양으로 파인 것은 발을 받쳤던 받침이에요. 참 예쁜 베개와 발받침이죠? 베개와 발받침의 표면에는 검은 오칠을 하고 금박으로 육각형의 거북이 등 무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육각형 무늬 안쪽을 보세요. 무엇이 있나요? 금박으로 된 콩 모양 달개가 달려 있네요. 바로 옆에 또 하나의 베개와 발받침이 있죠? 이것은 왕비의 베개와 발받침이에요. 왕비의 베개와 발받침은 검은색으로 칠했는데 왕비의 것은 붉은색으로 칠했네요. 베개를 한번 보세요. 금박으로 거북이 등 무늬를 만든 것은 왕의 베개와 똑같죠? 그런데 거북이 등 무늬 안쪽을 자세히 보면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 넣었네요. 혹시 어떤 그림인지 알아볼 수 있나요? 지금은 흐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새, 연꽃, 네잎꽃 등의 무늬를 새겨 넣었다고 해요. 무늬를 그려 넣은 것 말고도 왕비의 베개가 왕의 베개와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베개 위에 양쪽으로 조각이 있죠? 저것은 나무로 만든 봉황이에요. 이 봉황 아래에는 붓으로 갑, 을이라고 쓴 글자가 발견되었는데 이 두 글자는 웅진백제의 유일한 붓글씨라고 해요. 그러니 왕비의 베개는 무척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이겠죠? 이번에는 발받침을 볼게요. 왕의 발받침과 무엇이 다른가요? 역시나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왕의 발받침에는 없었던 예쁜 장식이 꽂혀 있네요. 베개와 발받침을 살펴보니 어떤가요? 백제의 아름답고 세련된 문화를 느낄 수 있죠? 이곳에는 왕비의 간에서 나온 보물들을 전시해 놓았어요. 중앙에 있는 것이 왕비의 금제 간식이에요. 왕비의 금제 간식은 왕의 것처럼 얇은 금판으로 만들어졌지만 생김새가 다르고 날개가 달려있지 않아요. 이 금제 간식은 인동 장추라는 덩굴식물을 본떠 만든 거예요. 혹시 덩굴식물 본 적 있나요? 덩굴식물은 땅이나 벽을 따라 끊임없이 가지를 뻗어나가며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력과 장수의 의미를 지닌다고 해요. 금제간식 옆에는 왕비의 금동신발이었어요. 왕비의 금동신발도 왕의 신발처럼 엄청 크죠? 신발 바닥에는 역시 무시무시한 철못이 박혀있네요. 여기를 보면 사람의 치아가 전시되어 있어요. 이 치아는 누구의 치아일까요? 이 치아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치아의 주인을 알아내기 위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10대, 20대 시절에 건강하게 자란 여성의 어금니로 추정되었어요. 그렇다면 무령왕비의 어금니겠죠? 이 치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무령왕비의 어금니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무령왕비의 사랑이라고 하기도 한대요. 어금니건 사랑이건 천년이 넘도록 치아가 썩거나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니 참 놀랍죠? 무령왕릉에서는 왕비의 껴목걸이로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여러 장식품이 출토되었어요. 여기 귀걸이를 자세히 보면 깨알 같은 금들이 타닥타닥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깨알 같은 금가루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선 금실을 만든 다음 아주 얇게 썰어요. 그런 후에 철판에 살짝 볶으면 작은 금 알갱이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얻은 금 알갱이를 하나씩 붙여서 화려한 귀걸이를 만든 거예요. 노력과 정성이 대단하죠? 목걸이도 여러 개 발견되었는데 그중
여기 보이는 7마디와 9마디로 된 목걸이는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멋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은팔찌를 살펴보세요. 우선 팔찌 바깥면에는 신성한 동물인 용이 장식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팔찌 안쪽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팔찌 안쪽에 어떤 글씨를 새겼을까요? 적힌 내용을 보니 팔찌가 만들어진 시기와 만든 사람의 이름, 팔찌의 주인에 대한 정보네요. 팔찌에 적힌 경자년은 520년으로 왕비가 죽은 병오년보다 6년 전이에요. 그렇다면 왕비가 생전에 착용했던 은팔찌를 함께 묻은 걸까요? 이 팔찌에 적힌 내용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팔찌에 누가 만들었는지 적혀 있죠? 이것으로 보아 백제에서 물건을 만들던 장인들은 물건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말하자면 디자이너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죠. 왜 만든 사람 이름을 물건에 새겼을까요? 자신이 만든 물건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다는 뜻이었을까요? 껴목걸이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금으로 만들거나 장식한 물건이 많아요. 그만큼 금을 다루는 백제의 솜씨가 좋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웅진 백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무덤의 껴목걸이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해요. 여기 2점의 청자 항아리가 있네요. 이 전시실 입구에 있던 무령왕릉 유물 배치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널길에 이 항아리들이 있었던 것 기억나죠? 이 청자 항아리는 표면에 연꽃잎 무늬를 얇게 조각하고 어깨 부분에 6개의 기를 단 것으로 보다시피 뚜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한 점씩 발견되었어요. 청자는 유약을 발라 만드는데 당시 백제에서는 유약을 바르는 청자 제작 기술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이 청자 항아리는 어떻게 만든 걸까요? 이 청자 항아리는 중국 양나라에서 만들어진 것과 무척 유사한 모습이에요. 백제에는 유역을 발라 청자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양나라에 청자 항아리를 들여온 거죠. 앞서 살펴보았던 진묘수, 매직건, 오수전 역시 중국의 문물이 백제로 전해진 것을 알려주는 유물이었죠. 이런 유물을 통해 긴 시간 지나면서 묻히고 흐려진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방금 살펴본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었나요? 백제가 양나라와 얼마나 활발히 교류했는지 알 수 있었죠? 이렇듯 유물은 시간에 지어진 역사를 복원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물을 단순히 감상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유물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익숙한 유물이 있네요. 강화도에서 청동기 시대 유물을 살펴볼 때 자주 언급했던 것 무엇인지 기억하나요? 바로 지배자의 힘을 가시하는 물건이었던 청동 거울이에요. 이것은 왕의 간에서 발견된 것이에요. 거울 앞면은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뒷면에는 다양한 무늬가 있는데 이 2가지는 왕의 간에서 나온 거예요. 이 중 산수 문경에는 사람과 동물의 모양을 새겼네요. 그리고 이것은 왕비의 간에서 나온 거예요. 청동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청동거울 역시 왕이나 그에 버금가는 신분의 권력과 지위를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또 당시 사람들은 거울이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청동거울을 무덤에 묻었던 거예요. 이 청동거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고분에서도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무덤에서 발견된 청동거울은 백제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틀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즉, 청동거울이 백제가 외에 우수한 문물을 전달해 주었다는 증거인 거죠. 저것은 무엇일까요? 손잡이가 긴 국자처럼 생겼네요. 모양을 보니 꼭 냄비 같죠? 이것은 청동으로 만든 다리미로 백제에서 발견된 유일한 청동 다리미예요. 그러니 무척 특별한 유물이죠?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다리미와는 상당히 다른 모양이네요.
이 다리미는 대저처럼 생긴 다리미 몸체와 긴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 붙인 거래요. 발견 당시 다리미의 몸체에 모시와 같은 천 조각이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보아 특별히 천으로 감싸서 무덤 안에 넣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다리미와 천 조각은 당시 백제 상류층의 의복에 대해 알려주는 단서예요. 청동 다리미 역시 백제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것이 일본의 고분에서 발견되었어요. 백제가 외 기술과 문화 발전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지난 시간에 무령왕릉 모형 전시관을 살펴봤을 때 무덤 안에 등잔을 놓는 자리가 있었던 것 기억하죠? 지금 보이는 등잔이 바로 무덤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런 모양의 잔은 총 6개가 발견되었는데 그중 5개에는 보이는 것처럼 검은 자국이 있어요. 저 검은 자국은 무엇일까요? 저것은 불을 피울 때 생긴 그을음이에요. 무덤 안 등감에 등잔을 놓고 불을 피웠다는 증거죠. 나머지 한 개는 깨끗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등잔이 아니라 술잔과 같은 그릇으로 사용되었던 잔이었던 것 같아요. 소중하게 꾸며진 전시실에는 매우 아름다운 보물이 있어요. 어떤 보물인지 볼까요? 이것은 왕비의 머리맡에서 발견된 잔인데 잔과 뚜껑은 은으로 만들었고 잔 받침은 동으로 만들었어요. 은잔의 뚜껑 꼭대기를 볼까요? 금으로 꽃잎 모양을 만들어 예쁘게 장식했네요. 또 뚜껑과 잔의 표면에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뚜껑에는 삼봉오리와 나무가 있고 그 옆에 사람 얼굴을 한 새가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어요. 잔 표면에는 하늘의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옆에는 용이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네요. 구름, 연꽃잎, 나무 등으로 표현된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 용이 날아다니고 짐승이 뛰노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죽은 사람이 가고자 하는 세계, 즉 극락을 표현한 거예요. 이 사진들을 볼까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은잔과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뚜껑과 잔, 받침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같네요. 또 전체적인 형태나 분위기 역시 상당히 비슷하죠? 이 잔은 모두 일본의 고분에서 발견된 것들이에요. 앞서 살펴본 한두 대도, 청동거울, 청동다리미와 마찬가지로 은잔 역시 백제가 외에 우수한 문물을 전해주었다는 증거예요. 지금까지 무령왕릉 출토 유물을 살펴보았어요. 무령왕과 왕비가 어떤 모습으로 무덤 속에 잠들었는지 상상할 수 있나요? 또 백제의 문화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느껴지죠? 백제는 잃어버린 왕국이라고 했었죠? 백제는 신라에 의해 멸망당했기 때문에 유적과 유물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전까지는 백제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승자인 신라에 초점이 맞춰져서 쓰였어요. 그러니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내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무령왕릉에서 잃어버린 백제를 되찾을 수 있는 유물이 이렇게나 많이 발견되었던 거예요. 덕분에 백제의 역사와 수준 높은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죠. 더불어 백제가 양나라, 외 등의 주변국과 문물을 활발히 주고받으며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해상왕국으로 불리며 세련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면모가 웅진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2층으로 이동하여 백제가 남긴 문화유산 중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길게 펼쳐진 그림을 보세요. 어떤 그림인가요? 사람들이 그려져 있네요.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르죠? 머리 모양과 얼굴형이 다르고 피부색과 입고 있는 옷도 다르네요. 이 그림은 양나라에 조공하는 외국 사신들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12개 나라의 사신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김새와 차림새가 다른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백제의 사신이에요. 어떤 차림새를 하고 있나요?
우선 모자를 썼고 엉덩이 아래까지 길게 내려온 저고리를 입었네요. 그리고 저고리 속에 바지를 입었어요. 자세는 어떤가요? 저고리 속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죠. 이 그림에는 백제 사신에 대한 글도 함께 적혀 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이 글과 그림을 보니 백제가 주변국과 왕성히 교류했음을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당시 백제 사람들의 의복이나 예절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해요. 백제가 다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불교의 힘 덕분이었어요. 백제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침유왕 때예요. 이 시기 백제는 이미 외국과 문물 교류가 활발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정작 불교가 번창한 시기는 웅진 백제 시기부터였어요. 불교가 번창하자 백제 사람들은 부처님께 나라의 발전과 왕실의 번영을 빌었어요. 또 죽은 이후에 편안하고 행복한 세계로 가고 싶다는 소망도 함께 빌었어요. 이렇게 불교는 백제의 사상과 문화,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백제에서는 화려한 불교 문화가 피어날 수 있었어요. 지금 보이는 것은 백제의 불교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도제불상 상대자예요. 도제란 흙을 빚어 구웠다는 뜻이고 대자란 불성이 앉는 받침대를 뜻해요. 즉 이것은 흙을 빚어 구워서 만든 불상의 받침대인 거죠. 이 불상 받침대는 백제 시대 가마타에서 발견되었는데 백제 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받침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마치 눈앞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 듯 흘러내린 옷자락이 자연스럽고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죠. 보다시피 옷의 주름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조각하여 만들었어요. 백제 불교 문화의 세련되고 아름다운 수준을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 비석을 살펴볼게요. 가운데 아랫부분에 우뚝 선 부처님이 조각되어 있죠? 그 뒷면을 보세요. 작은 무늬가 반복적으로 새겨져 있네요. 이 무늬는 비석의 옆면에까지 새겨져 있어요. 어떤 무늬인 것 같나요? 이것은 수없이 많은 부처님을 작게 새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석을 천천 부처불자를 써서 천개의 부처님상이라는 뜻으로 천불비상이라고 불러요. 이 천불비상은 누가, 언제, 왜 만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비석에 새겨진 네 줄의 글씨에 담겨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나라 잃은 백제 사람들이 극락에 태어나 천명의 부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비석을 만든 거예요. 이러한 불비상은 백제의 옛 땅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백제 불교와 미술이 백제 멸망 뒤에도 계속 계승되었음을 알려주는 유적이에요. 오늘은 국립공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무령왕릉 출토 유물을 살펴보았어요. 또 백제의 수준 높은 문화를 알려주는 몇 가지 유물도 살펴보았죠? 비록 고구려의 한강 유학을 빼앗기고 쫓기듯 웅진으로 내려온 백제지만 한성 시기처럼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수준 높은 문화를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역사 현장으로 떠나볼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렘과 기대를 안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